네, 오늘은 미국의 기술주 투매가 조금 진정되면서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에 기술주를 흔들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럴 때 견디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낙폭을 줄이기는 했고 상승 반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네, 증시를 읽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느냐 그런 것이 이제 그때의 그 분위기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를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증시 관련된 그 지표를 보고요. 지수가 되겠죠. 그리고 심리 지수를 보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보다는 증시, 지금 이제 경제에서 꽃이 지금 증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증시도 심리를 먼저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동안 그 3월 중순이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증시가 지칠 줄 모르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난주 목요일이 꺾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그 방향성,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게 변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걸 단초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갑자기 불안해진 심리가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9월 이기설이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만 최대 악재가 어제 마지막 무렵에 9월 이기설과 같은 이런 데에 과민한 방어를 보이는 그 자체가 최대 악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심리 차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일정상으로 보면 ECB 회의가 오늘 열리죠. 네. 그래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측면이 유럽 증시 안정, 그다음에 미국 증시 안정에 상당히 기여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서 팀장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는 유럽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미국의 브라더 국가에 해당되는 캐나다의 경제 3분기 경제 호조 이런 것이 사실 월가 자체적으로 심리가 불안한 것을 전체적 입장에서 심리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 그 뉴욕 연준 페드의 중앙은행 회의에 연준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9월 회의 9월 말에 열리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경제 지표라든가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심리가 극도의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보면 이 소방서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 연준이 지방은행의 우두머리격이죠. 뉴욕 연준이 소위 임시에서 결정했던 지난 3월 임시에서 다들 아시죠? CPFF, SMCCF에서 특히 그 SMCCF에 요건 코로나 사태에서 트리플 B 이하의 투기 등으로 들어왔던 정크 펀드가 되겠죠. 이 정크 펀드에 이렇게 참여 범위를 넓히겠다 하는 이런 것이 기존의 그 임시에서 가져왔던 소위 그 울트라 금융 완화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쪽에 비치면서 9월 회의에 이렇게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했던 평균 물가제 이 또한 금융 완화 문제인데요. 이걸 채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제히 그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월가에서 환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 지표에 해당되는 FGI 지수 같은 건 연일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60대로 사실 다시 또 회복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포지수라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한 8% 정도 하락하는 빅스 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심리가 안정되겠죠. 이게 이제 보면 전일에 그 55에서 어제가 되겠죠. 네. 지금 65 정도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 시장 참여의 심리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리가 안정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뉴욕 연준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그 볼 때는 한 8% 정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심리가 그만큼 더 안정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빅스가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포지수 일단 진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테슬라라든가 애플이 주식 분할, 뭐 대규모 우상증자, 그다음에 쿠가 어떤 자사주 매각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기술주
급락을 불러왔던 가장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테슬라 애플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테슬라는 한 10% 반등했고요. 그다음 애플 같은 경우가 몇 프로 반등했나요? 제가 볼 때 4% 제가 볼 정도? 때도 한 4%인데 그 얘는 네. 계속해서 4% 정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특히 그 국내에서 서학개미들 해외 종목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오늘 그 반등이 한 10%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급락 이후에 지금까지 테슬라가 한 36%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10% 반등은 의미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우리가 36% 급락하기 전에 그 베이스를 쳐서 지금 아주 낮아진 가격 10% 정도로 보면 계산해 보면 한 6% 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오늘 월가에서 보면 반등을 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데 사실상 특별한 의미보다는 투매가 진정됐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 그만큼 아직도 심리가 불안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주 투매가 일단은 진정이 되고 또 기술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가 앞날을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점인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서 팀장께서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증시의 내부적인 요인들, 리스크가 어느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기술주 폭락을 불러왔던 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증시가 반등했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중 갈등 문제 하나도 진전이 안 됐죠. 노딜 뷰락스 문제 하나도 진전이 안 됐죠. 일 경제 침체는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내부적 문제에서는 뭐 증시 거품이 이렇게 해소된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콜옵션에 대한 행사에 대한 부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 테슬라의 S&P 불발 이런 내재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박훈 캐스터께서 좀 긴 기간에서 기술주의 그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낙관적 시각과 비관적 시각 동시에 이렇게 비춰드렸습니다는 네. 사실 오늘은 그거랑 좀 해서 오늘 반등했으니까 반등의 의미를 향후 주가 전망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주가 급락을 불렀던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니까 이 대목 같은 것을 자 오늘 반등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반등 의미에 있어서는 자 오늘 반등한 것이 본격적인 그 조정을 위한 소위 네드캣 파운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이 오늘 반등 가지고 얘기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반등이 봐라 이렇게 그동안 거품이 됐던 것이 조정이 된 상태에서 아름다운 조정을 거쳤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격적인 이렇게 상승 부분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오늘 반등과 관련돼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증시 입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전행코도 주가가 떨어지면 인버스 걸 거고 네. 건버스 걸 거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오락하면 롱패션 주식을 확실하면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은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떨어지면 인버스하고 올라가면 더 사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월가의 그 개인 투자자들 러빈 후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월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서학개미들 이렇게 해외 주식 종목을 사는 미국 주식으로 사는데요. 이 서학개미들도 미국의 월가에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마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오늘 반등을 이렇게 했긴 했어도 그 의미는 좀 부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반등의 의미는 본격적인 조정을 위한 데드캣 바운스다. 아니면 사실 그렇게 추세적으로 조정을 거쳐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때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지션을 측면에서 그게 지금의 월가의 모습이다. 또 향후 주가 전망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가던 뉴욕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점점 심해지면서 위기 때마다 사실 페드가 소방수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페드의 고민이 이런 시점에서는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 투자가 고민이 있고 네. 그 이면에 있어서는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 페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드도 굉장히 지금까지 그 모습에서 상당히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전개됨에 따라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페드도 고민하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깊어야 될 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드 입장에서 어떤 고민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위기 문제를 좀 얘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 네. 위기다.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얘기는 한 3단계를 거치죠. 전엔 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모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이든 국가든 간의 위기는 대체로 돈이 부족한 유동성 문제, 리퀴드 크라이시스 문제에서 그 다음에는 시스템 크라이시스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반영하는 것이 실물 경제 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도 일단 돈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해야 시스템도 개선되고 실물 경제도 이렇게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3월 초에 임시회를 통해서 막대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 그것은 바로 첫 단계인 신유동성 경색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로금리는 금융과 실물이 서로 지금 다이카타마이즈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요 제로금리는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쪽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정책으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코로나가 위기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전에 있었던 위기라면 정례대로 이렇게 하고 효과가 나오는데요. 네. 요 코로나 위기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염성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어려움 초래하고 실무경제 어려움을 초래한 다중고가성 대형 위기다. 왜 대형 위기냐? 전 세계 위기니까 네. 대형 위기다. 그래서 종전의 위기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주가 폭락할 때 하이먼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우리는 여기서 하이먼 민스키 시어리, 리스크 시어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다중복합형 대형 위기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저 새로운 현상이니까 치유해 나가는데 우왕좌왕했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공급했죠. 돈을 많이 공급해서 유동성 위기 문제는 수습을 했습니다는 다음 단계가 지금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시스템 위기라든가 아니면 실물 경제가 지금 빨리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게 바로 인슐레이션 현상이다. 전련 현상이다. 어떻게 금융 부분의 코스피라든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실물화 고용시장이 아직도 따라오지 못한다. 네. 자, 대표적으로 보면 페드가 뭐냐? 페드가 양대 듀얼 맨데이터를 세우고 있는 것이 물가. 지금 물가는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고용 문제죠. 자, 고용 문제 이렇게 보면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8달 같은 경우는 8%대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8%대 자체는 사실 코로나 직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3%에 해당되거든요. 네.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라든가 고용 시장이 이렇게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돈을 왕창 뿌려댔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거품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CPI라든가 이런 것이 플러스 상승세로 나오거든요. 상승률이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 정상적이었던 실물 경제 고용 창출이 제기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왕창 뿌려대다 보니까 지금 지금의 그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미국의 기술적 폭락 문제 오늘은 반등했습니다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물가도 이렇게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온라인 상의 사실상 아마존 효과라든가 이마트 효과처럼 물가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 구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가 나오는 이러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페드가 고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을 때 통화정책 특성상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위원님? 네, 디스인플레이션 나타나면 네. 우리가 이제 전행거가 한국은행 총재다 이런 입장에서는 거품, 물가 잡아야죠. 그러면 긴축을 해야죠. 소위 풀었으니까 이렇게 걷어둬야죠. 금리 낮췄으니까 올려야죠. 출구 전략을 추진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실물 경제라는 고용 시장의 제기도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품과
그 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면 실물 경제 더 떨어져, 고용시장 더 떨어져. 네.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 그동안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개되어 오르지 못한 고용시장을 살린다 하는 측면에서 돈을 왕창 뿌려대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거품에 의해 가지고 자꾸 심리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오면 거품 더 증대시키고 물가가 더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가 보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히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980년대 소위 스태그레이션 경기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 하는데요. 이때도 뭐냐? 이 스태그네이션 이렇게 현상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지만 물가가 국제 유가에 따라서 제2차 월세가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총체적인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레이거노믹스라 하는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 나왔던 거거든요. 네. 총수요 쪽에 케인지언의 총수요 쪽에서 개선되지 못하면 새로운 뉴 이코노믹 현상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정책 대응을 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대책도 지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종전의 대책 들이대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자 정책적으로 왜 대응하기가 어렵냐 디스플레이션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은 뿌려대면 종전처럼 코로나 직후처럼 뿌려대면 증시 거품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실 그 거품이라든 걸 잡기 위해서 긴축하면 실물 경제가 더 떨어지거든요. 네. 더 떨어져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보다도 디스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시스템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쪽이 확실하게 가닥을 잡힐 수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디스임은 가독이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냥 말랑말랑한 상태, 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도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신할 수요. 그것이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시각이 아니냐. 자, 실물 경제, 고용시장 어렵다. 근데 거품이 발생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제3의 방안에 해당되는 새로운 현상이니까 제3의 방안에 해당되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새로운 제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9월에서 이렇게 채택이 가능성이 높고 또 오늘 그 연준에서 종전의 그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뉴욕 연준에서 입장을 보면 평균 물가제가 도입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이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제3의 방안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역시 서로가 충돌이 됐을 땐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가 충돌이 됐을 때는 페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서 부동산 문제가 좀 어렵다면 실물계 본래 위치를 어렵다 하더라도 2018년 11월 달에 오히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제가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행 입장은 어떠냐? 한국은행 입장은 실물 경제를 살리고 고용시장 살리고 물가는 안정돼 있으니까 그게 본래 그런데요. 이렇게 본말이 전제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미국은 정치적 독립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중립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실물 경제가 재개도가 올라오지 않고 고용 창출이 재개도오지 못했으니까 평균 물가제에 대해서 자산시장의 거품이 다소 발생하고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선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용인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아주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그 목요일 이후에 기술주라든가 폭락해서 여러 가지 비관론이 많이 났죠. 네. 제2의 닷컴 버블이라든가 9월 이기설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상 9월 이기설 같은 이런 쪽에 이렇게 영합하는 것이 최대 악재다 하는 말씀은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실물 경제, 고용 창출 두고 그다음에 그것이 재개도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하니까 시장 상황이 안정될 수도 있는 이런 그 최후의 보리 역할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9월 이기설에 어제도 아주 그 테슬라가 21%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9월 이기설과 어떤 고개를 들 때 여기에 영합하는 것이 가장 그 악재다 하는 이런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드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가의 최대 관심사는 벌써부터 9월 연준 FOMC 회의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연준 9월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도 네. 재정정책에서 뭐 또 재정정책은 대체로 보면 시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 시차가 재정정책 시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통화정책은 내부 시차가 없죠. 내부 시차가 있고 이제 이렇게 외부 시차가 있는. 지금은 심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재정정책 측면은 어떠냐? 대선이란 특수한이 있지만 재정정책은 자 우리나라에서 경제 문제가 있다 하면 일단은 기획재정부의 사무관들이든가 실무진이 결정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뭐 정책적으로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대부분 다 세금이라든가 정책 관련된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국회를 통과해서 간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나오기 이기까지 이게 내부 시차거든요. 근데 지금 심리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내부 시차가 긴 재정 정책까지 들이댈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은 경제 지표보다도 증시 지표에 더 관심이 있고 증시 지표보다 심리 지표가 관심이 있다는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은 오늘 뉴욕 연준이 그 불을 끄긴 했지만 뉴욕 연준이 FOMC 이겠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 심리에 가장 안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9월 이렇게 20일 이후에 있는 페드회의다. 그래서 이것을 앞당겨서 연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 금리를 결정하는 멤버들이 아니라 연준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한번 연준 회의를 해보자 하는 이게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라고 해서 섀도우 연준 회의가 열리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떤 쪽으로 갈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유동성 단계가 수습이 끝난 상태니까 자 시장기는 복귀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물 경제를 올려야 된다. 고용 창출을 시켜야 된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디스인플레라는 새로운 현상, 그다음에 페드가 갖고 있는 듀얼 맨데이트에서 물가는 안정돼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러면 고용 창출이 돼야 국민들이 미절 인덱스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 고통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미절 인덱스를 산출하는 게 물가 상승률과 고용인데요. 네. 고용을 떨어뜨려야 체감적으로 경제가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 경제가 하자는 심리가 안정되면서 사실 경제가 시장 시스템의 복원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의 근본적 시스템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은 3월에 임시회의의 초금융 완화 기조를 가져가면 안 되겠다. 왜냐? 지금은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고용 창출이든가 하는 걸 지속시켜 나가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3의 방안이 나온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평균 물가제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9월에 그 회의에서 FOMC 회의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심리가 좀 다소나마 안정을 찾는 배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살짝 반등하기는 했지만 기술주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면서 해외 주식 종목 투자를 많이 했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페드도 변화 주니까 네. 우리 이제 종목 투자했었던 분들도 이제는 변화를 주셔야죠. 왜냐하면 최대 증시의 주체에 해당되는 페드가 변화를 하니까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도 해외 종목 투자 변화를 줘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지금까지 해외 종목 투자할 때 다 그런 거 아닙니다는 지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자막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김 PD님 보여주시죠. 해외 종목 투자 신고 평가 이거 많이 얘기했죠. PER, PBR로 보면 굉장히 버블이다. 근데 이제 PPR, PDR로 보면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참여자의 증시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심리가 먹힐까 하는 측면을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주가 오를 때는 자 거품 전에 거도 주가 오를 때는 거품 우리합니까 무시합니까? 경시합니까? 경시하죠. 심리적으로 무시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때의 PER이든가 PBR로 보면 고평가 틀림없이 고평가지만 자 그때는 주가가 오를 때니까 어떠냐 하면 이 PPR 지표, PDR 지표, 꿈의 지표라는 잠재 지표라는 그게 이제 더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판까지 주식을 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려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PPR, PDR 이거 잠재가치 꿈지표니까 그거 뭐냐 믿을 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PER 지표, PBR을 보면 고평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렇게 9월 이기설이든가 이런 쯤에 굉장히 영합하는 이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또 금융 지식이 뛰어난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는 대체로 개인들은 이런 군용심리 쏠림 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은 이제 오늘 반등했죠. 네. 아까 이제 반등했으니까 이게 본격적 조정을 위한 이렇게 데드캣 바운드냐 아니면 앞으로 주가가 이걸 빗들여서 아름다운 조정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하는 때 자 개인 투자자로서 고민이 많죠. 지금 상태에서 차익을 이렇게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차익을 좀 늦긴 했습니다는 네. 차익을 더 실현할 것이냐 오늘 반등했으니까 차익을 실현할 것이냐 앞으로 떨어진다면 근데 자 오늘 그렇게 올랐어 그러면 주가가 좀 조정했어 그러면 뭐냐 거품에 대한 우려가 다 불식 뭐 조금뿐이 불식된 거 아니죠. 근데 주가가 이제 고주가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면 떨어졌어 그러면 뭐냐 주가를 사라 체리 피킹 저가 매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시대다. 그래서 향후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도 자 데드캣 바운드냐 그다음에 올라갈 것이냐 고민 또 가장 큰 해 해당되는 큰 그 변화의 주체에 대한 또 페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상태에선 개별 종목의 실제 이런 걸 가지고 투자할 때도 지금 상태에서 체리 피킹해서 저가 매수할 것이냐 오늘 반등했으니까 아니면 자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한다면 지금 입장에서 반등원 틈을 입장에서 차익을 실현할 것이냐 고민이 많죠. 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고민에 빠져 있다. 세 가지 고민이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투자하던 종목들에 그대로 직접 투자하는 거는 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시점에서 저희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이 대목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이번 주가 폭락 이전서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유동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베이스백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리스크 발생하면 해 종목 투자하는 것은 그 리스크가 폭락할 때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개인이 높은 가격이 형성될 때는 더 하지 말고 그때는 보수적으로 해라. 그리고 3월 이렇게 폭락할 때는 그때 비관론에 이렇게 치지 말고 주가가 그때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공격적으로 해라. 오히려 주가가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주가가 좋을 때는 그때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균형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세 가지 고민이 있다. 근데 여전히 기대가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아까 이렇게 우리도 전담했습니다는 상당히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뭐 체리 피킹 한다, 저가를 쓴다 이런 식이 있죠. 근데 이제 요즘 새로운 것들이 많죠. 아주 화려한 것들, 주식을 떠나갈 수 없는 요인들이 많죠. 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19에 대한 수요 업종 계속 야구죠. 언택트 기술주들이죠. 바이오 이런 거 떠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BTS 방탄소년단, 뭐 엔터테인먼트에 떠나갈 것이냐. 테슬라 뭐 변동성을 갖겠지만 테슬라에 따라서 2차 전지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보면 뭐 뉴딜 정책. 이런 게 새로운 요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뭔가에서 주식의 매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땐 이런 재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베이스백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내려가면 뭐냐 그 리스크를 그대로 앉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그리고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포괄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ETF를 개별 종목보다는 이 종목을 아우를 수 있는 ETF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시청자분이 자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달라. 이게 이제 네.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이 분야는 이렇게 잘 시청자한테 모릅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는 사실 시청자분한테 보편적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제 그 시청자분의 문의를 받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과 관련돼서 특정 증권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은행의 PB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 견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각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ETF 관련돼서. 네네. 한번 살펴볼까요, ETF? 예. 그래서 마지막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시청자분이 아실 겁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많이 부각되죠. 네.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많이 부각되죠. 클라우딩 컴퓨터 ETF가 많이 부각되죠. 게임 관련돼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게임들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에서도 넷마블이든가 뭔가 이거 미국에서도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보는 거 넷플릭스라든가 뭔가 이렇게 많이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바이오라 얘기하는 근데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려요. 텔레메디신, 원격 디지털 의료 헬스, 같은. 원격으로.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격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원격 진료가 아주 네. 앞당겨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테마, 여기는 2차 전지 테마, 미디어 컨텐츠 테마, 이게 방탄소년단 이런 게 될 겁니다. 클라우딩 컴퓨터 다들 아시고요. 클라우딩 문제는 게임 관련돼서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문제. 근데 이것이 원격 문제 이런 거서 이런 테마별로 묶어서 대체로면 이게 5가지 하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5가지 나누면 20%씩 되는 거죠. 20%씩.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사실 거기에 5% 가감하시면 되지 않냐. 구체적 수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구체적 수치보다는 투자자 성향별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냐.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이런 테마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뭐 ETF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가 있고 테마별 ETF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 장세니까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에 거 변동성 장세니까 변동성을 하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더 투기화되겠죠. 네.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변동성에 의해서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ETF는 그때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 레버리지 ETF가 좋지만 지금 변동세고 앞으로 놓여 있는 환경이 지금 뭐냐 주도주가 많이 바뀐다. 자, 근데 빨리 바뀐다. 그러면 이전에 좋았던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앞으로 오는 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자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최근에 보면 테마형 ETF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능한 거 이렇게 그 삼가하시고 그다음에 테마형 ETF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 후에 주가가 9월 회의라든가 이런 총에서 이렇게 추세가 되면 사실 개별 종목이라든가 또 ETF도 그런 상황에서 맞춰서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투자 전략이라는 건 재테크가 그때그때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경제현상에서 가장 민감한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돈의 흐름에 발빠른 뉴스를 전해주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재테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기술주 투매가 진정되면서 일제히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신중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